이어서 문영배 재판소장 본안장님께서 퇴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고쳐버려가지고요. 제가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8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처장님, 사장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덕분에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 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심총무를 비롯한 두동회 동호회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교착 상태가 생겼을 경우에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 이것이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에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아내,
그리고 형님 동생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심성재 교장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동문들, 그리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우리 김영국 선생, 그리고 대법원의 전수진 사무관, 그리고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온다고 했던 이금진 부장판사 맞나요? 네. 그 다 외워놨는데 안 오분죠.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말해야 되는데 까먹는 분 없나요? 네. 그리고 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그리고 저보다 더 제 자신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김원주 선생 비롯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법률가의 길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문 권한대행은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문 권한대행은 말을 아끼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에서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돼야 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통합이지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질문엔 관용과 자제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 소회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오전 11시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현직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습니다. 한 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 일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진주 오광대 복원사업, 경상대학교 남명강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친 대로 제가 우리 사회의 진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신고하신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본인, 4억이 안 됩니다. 본인 재산은 이거는 그래서 평균 소속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우리 누나 다른 사람의 흠결을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렴 요구하는 것도 쉽고요. 그런데 문영배 후보자님은 계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말씀하시듯이 재산 형성 과정의 흠결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도 청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아파트 한 채, 차량 하나, 예금 일정 부분 정도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입법부 국회도 48%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의 그런 부동산 문제도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철저하게 청렴 관리를 해오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 계신가요?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에 된 거야.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깊은 고심은 심리기관에서도 드러납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만 1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관 5대3 교착설이 제기됐지만 보수 중도 진보 성향 할 것 없이 결론은 전원일치 파면이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토론은 치열했지만 결론은 일치한 겁니다. 그러면서 협의는 없고 배제만 남은 정치권을 향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을 차례로 쳐다보며 대화, 타협, 존중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치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선고 이후 벌어질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결정문 곳곳에서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부터 시작해 계엄 요건, 계엄 절차, 병력 동원 필요성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판단 내렸습니다. 선고 이후 예상 가능한 반박과 논란을 최대한 줄여 조속히 사회 통합을 하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SBS 권준입니다.